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스텔스기가 이대로는 종이 비행기가 될 확률이 높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도입된 스텔스기 탐지 기술 때문인데요. 최신형 레이더로도 잡을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들의 천적이 나타나 한국의 주변국들은 군사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의 실물이 공개되며 F-21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미래적이면서 위협적인 디자인이 많은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매끈한 기체에 마치 뾰루지처럼 톡 튀어나온 장비가 있어 이게 뭐 하는 장비냐는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기수 부분에 장착된 황금색 동그란 볼 장치는 다름 아닌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ST였습니다. 적외선을 감지해 위치를 파악하는 감지 시스템으로 쉽게 말해 뜨거운 온도를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KF-21을 비롯한 4.5세대, 5세대 전투기들에 도입되며 최근에 개발된 기술인가 싶지만 IRST는 의외로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감지 시스템입니다. IRST는 1950년대 미 공군의 전투기 F-101에 처음으로 적용되며 등장했었는데요. 초기에는 주력 전투기들에 적용되며 강력한 방해 전파를 발생시켜 레이더를 마비시키는 소련의 폭격기를 잡기 위해 도입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레이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상대적으로 탐지거리가 짧은 IRST 기술은 사장되고 말았는데요. 최근 다시금 주력 전투기들의 레이더와 더불어 보조 센서로 각광받고 있으니 다름 아닌 스텔스기에 대항마로 IRST가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는 탐지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의 스텔스기라고 해도 IRST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투기라면 당연히 뿜어내는 엔진의 배기열과 고속 비행 중의 동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애프터버너까지 사용한다면 멀리에서도 IRST가 포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IRST의 스텔스기 탐지 성능은 이미 검증을 거친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뒤처지는 레이더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꾸준히 IRST를 애용해 왔었습니다. 전자전에 있어서도 미국에 뒤처지는 만큼 러시아는 더욱 IRST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IRST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었죠. 2018년에 러시아 수-5235 전투기가 F-22 랩터의 적외선 신호를 포착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공개하여 미군에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이전에도 F-22가 민간인의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랩터라고 해도 비행 중에 방출되는 모든 열에너지까지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레드 플래그 기간 동안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파이럿에 의해 약 20해리의 범위에서 랩터의 궤도가 포착되어 스텔스기가 무적은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까지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하며 미래의 공중전은 스텔스기와 스텔스기의 전투가 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F-35와 중국의 제니-12 근거리에서 접촉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케네스 윌즈바흐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우리는 그들이 꽤 잘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니-10의 명령과 제어에 비교적 깊은 인상을 받았다. 라고 말하며 제니-10 스텔스 전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미 공군에서도 공대공용 IRST 포드를 개발해 F-15, F-16, F-A-18 등 기존 전투기에 도입하여 대스텔스전 성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KF-X 사업을 진행하며 KF-21에 IRST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IRST 기술을 이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미국 의회에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F-21을 탐지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탑재된 레오나르도 4의 파이럿 IRST를 기반으로 국산 IRST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IRST 기술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적외선을 감지한다고 해도 적외선 신호가 나타내는 목표물이 무엇인지, 목표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IRST를 통해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고난이도 기술에 해당됩니다. KF-21의 IRST 시스템은 록히드 마틴사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에 기반하여 개발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와 연계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OTGP 기술 역시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해 직접 개발에 나서야 했습니다. 각각의 모듈을 따로 적용한 록히드 마틴과 다르게 한국은 공통광학계를 사용하여 스나이퍼 타겟팅보다 해상도가 뛰어나고 소형화와 경량화까지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IRST와 EOTGP 두 장비의 연계를 통해 KF-21 보라매의 원거리 교전과 근거리 교전 능력이 극대화되어 4.5세대 전투기로 5세대 스텔스기를 추적, 사냥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전투기의 IRST 기술의 도입은 중국의 스텔스기 운용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제니10은 엔진 기술 부족과 내부 무장창을 마련하기 위해 기체를 거대화하여 중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동성에 있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중국의 제니12 스텔스 성능에 있어서는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의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전에서 애프터버너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스텔스 성능이 무색하게 IRST에 곧바로 탐지될 수 있기 때문에 KF-21의 IRST 도입으로 중국의 스텔스기 운용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국군은 대스텔스전을 차근차근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최근 LIG 넥스1이 첨단 공대공 미사일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도 아직 적용하지 못한 프리즘 광학계를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탐지기에 적용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적외선을 감지하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미사일 시커는 유도 미사일 기술의 핵심 파츠로 적외선 시커의 완성도가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성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적외선 시커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몇몇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프리즘 광학계 기술까지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엔진의 열을 감지하는 중적외선 센서뿐만 아니라 기체와 공기의 마찰로 발생하는 열까지 탐지할 수 있는 원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까지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개발될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서방의 공대공 유도 미사일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IRST가 장착되는 곳은 전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진수된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는 SAQ-600K IRST가 탑재되었습니다. 함정용 IRST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SAQ-600K IRST는 대공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시스키밍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훨씬 적어 24시간 동안 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SAQ-600K IRST는 정조대왕함뿐만 아니라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되어 탐지 능력과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도 우리 기술진들의 집념으로 첨단 기술들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정보 한 줄이라도 얻기 위해 발로 뛰며 해외 업체들을 방문했었지만 수없이 문전박대 당했어야 했습니다. 한 카이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카이 기술진이 해외 기술진에게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술을 진탕 먹이고 구슬려서 정보를 얻어내고 만취한 상태로 호텔 방으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잊어버리기 전에 어떻게든 메모해가며 기술을 배워왔다고 합니다. 또한 KF-21의 성공에는 숨겨진 1등 공신이 있었는데요. KF-21 개발 초창기에 총책임자인 전영훈 박사는 하드웨어는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으나 항법 장비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요. 미국의 기술 이전 금지 조치로 인해 KF-X 사업이 그대로 좌초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키드 마틴사의 한국계 미국인인 박시몽 박사가 F-22의 항법 비행 제어 총괄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F-22의 핵심이 되는 항법 무장 시스템을 한국인이 총괄했던 것이었죠. 2011년 박시몽 박사는 국방부의 설득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KF-X 사업의 항전 비행 제어 파트를 담당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된 덕분에 KF-X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미수사 당국에서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박시몽 박사를 체포했는데요. 미 법원은 F-22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박시몽 박사에게 21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니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리더니 정말 랩터의 기술이 KF-21에 들어간 것이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범법자이지만 만일 박시몽 박사가 기술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도 설계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목화씨를 붓대에 숨겨온 문익점처럼 박시몽 박사 덕분에 한국은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시몽 박사와 같은 이들의 헌신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한국 방산기술의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졌고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기술 개발로 KF-X 사업 비용이 상승했지만 향후 미국에 지불해야 했던 라이센스 비용이 줄어들고
부품 생산을 통한 대규모 산업 창출과 국산 장비 수출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은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 기술진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열정이 결실을 맺어 날아오를 날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